세 번째 발표는 김학재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학재 교수는 통일평화연구원에 계시고 이 평화의 어떤 국제적인 그 레짐에 관해서 연구하고 좋은 책을 내신 바 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통일평화연구원의 김학재입니다. 예, 전임 원장님과 또 현임 원장님, 원장님들께서 다 와 계시고, 예, 여러 학내 선생님께서 와 계신 와중에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은 사실 서두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전쟁의 유산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글과 동시에 이제 다소 학술적으로 전반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글을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는데 오늘 준비한 그 자료집에 있는 글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한국전쟁의 연구와 쟁점들을 제가 리뷰하고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쓴 글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측면은 좀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의 어떤 그 한국전쟁 연구의 쟁점들을 제 시각에서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된 글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제 한국전쟁의 5가지 쟁점으로 잡았는데요. 이 5가지 쟁점들은 각각의 이제 한국전쟁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 유산들이 지금 현실에 어떻게 놓여 있는가 하는 그 현실의 자리들도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5가지 쟁점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한국전쟁의 기원의 문제에 대한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전쟁의 성격과 또 한국전쟁 평화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전쟁이 동북아 지역 질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지역 차원의 질서의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한국전쟁이 남긴 집단적인 기억과 트라우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이 오늘날 새롭게 변화하는 전쟁과 새로운 평화의 관점 속에서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미래의 평화의 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기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가, 50년 6월 25일에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가라는 전통주의적인 논쟁에서 커밍스가 이제 수정주의적인 관점을 가져와서 해방 전후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져왔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고 보완하려는 쟁점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 박명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전쟁을 되돌아보자면은 그 시기에 있었던 전쟁의 책임 논란에서 조금 멀어져서 전쟁이 어떤 사회과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도 가능하고 추가적으로는 좀 더 멀리 살펴봐서 인간이 왜 전쟁을 하는가, 국민국가는 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라는 좀 더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쟁의 기원이 남과 북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국가의 문제만도 아닌 냉전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발발하지 않았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냉전 때문에 발발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냉전이 왜 시작됐는가라는 기존의 연구들은 보통 47년에 시작을 합니다. 냉전은 트루만 독트린으로 시작을 했고 어떤 조지 캐넌이 엑스아크티크를 쓰면서 미국의 봉쇄 정책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미국과 소련의 전면적인 냉전 대립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냉전은 1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유럽이 컬랩스하면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시점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강대국의 대립이었고 그것이 이념적인 대립이자 군사적 대립이고 경제적 대립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19세기 초에 서유럽과 동유럽의 격차에서 그것이 기원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국가의 형태로 반영돼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세계화되고 군사화된 것이 바로 2차 대전 이후의 양극체제이고
그것이 터져 나온 것이 베트남과 한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소되는 방식은 독일식 방식이 있고 베트남식 방식이 있었고 한국의 사례는 아직도 이제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사례는 냉전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분단과 전쟁과 주변국 갈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소 동떨어진 그림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그 에스모글루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1800년 당시에 유럽의 농노제가 어떻게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유럽의 그 국가들 간의 지역별 그 국민 GDP 소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볼 땐 여전히 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격차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19세기 초반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하필이면 정 가운데 이 서유럽과 동유럽이 마주치는 가운데에서 이 남부 서부는 부유하고 동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독일은 후발 국가로서 이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선진적인 어떤 그 변화를 겪지 못하고 있던 상황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한국 전쟁은 냉전 때문에 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오늘날 또다시 냉전이 시작되고 있는가? 소위 미중 신냉전이라는 것이 또다시 시작된다면 한국 전쟁은 도저히 해소될 수가 없겠죠. 저는 지금의 미중 분쟁은 절대로 이제 과거의 미소 냉전과 같은 냉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중 분쟁은 세계 최대 국가인 G2 간의 경쟁이긴 하지만 미국과 소련과 달리 뚜렷한 어떤 전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슈퍼파워로서의 역량은 다소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 두 국가가 완전히 폐쇄적인 별도의 경제 블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확산과 그 공감대를 낳고 있는 자기들의 적대적인 이념 체계를 확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적대적인 군사 동맹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권력은 더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고 훨씬 상호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입은 저는 그 사회적 기원을 봐야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스트 지구화 현상으로서 서로 상호 교류와 지구화가 진전됐을 때 그 국가 내부에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서 정치가 경직되고 외교가 경직되는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비교적 두 국가가 원만하게 교류를 하고 있을 때는 그 국가의 상층, 중간층, 하층 상관없이 민관, 정부, 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국가 간 교류 협력이 어떤 국가의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에 피해를 낳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이 되고 그 정치적 갈등이 양극화되고 그 양극화된 입장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외교 갈등과 혹은 디커플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미중 분쟁이 미소 냉전과 다른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전쟁의 성격과 평화 체제의 성격의 문제인데요. 전쟁의 성격이 어땠고 그로 인한 평화의 성격이 어땠는가를 볼 때 전쟁사 연구에서 한국 전쟁은 1, 2차 대전 시기의 총력전과 냉전 이후의 뉴워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 그 사이에 있는 냉전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총력전적인 양상,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이 모두 합해진 그 총력전의 양상과 핵이 개발됐기 때문에 절묘로 나가지 못하는 제한적인 양상이 둘 다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총력전과 제한전의 양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심리전이나 그 군사작전, 비밀 군사작전의 양상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에서 발생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각 시대별로 전쟁의 개념과 평화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이 시대의 전쟁 개념에 따른 평화의 개념은 집단안보, 무장해제, 군축, 공포의 균형, 안보 딜레마, 억제 이런 개념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 대전 이전 시기에 있던 평화협약이라든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 체제보다는 어떤 특정한 강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보호나 그 어떤 관리 속에서 그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그 시기에 전쟁 개념이 물질화된 형태이고요. 그것이 NSC 68이라고 하는 그 냉전 안보 전략의 핵심 문서를 통해서 현실화됐고, 그 결과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전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군비 지출이 그 전년도 대비 3배가 폭증해서 그 이후에 미국의 군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독일과 일본과 한국과 이탈리아, 영국 등은 미군의 최대 군사기지가 설치된 그런 국가의 형태로 포섭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평화체제는 처음부터 선전포고나 평화협상을 염두에 둔 전쟁이나 협상의 형태로 진행이 안 됐고, 순수하게 군사적인 의미로 일단 전투를 멈추자라는 형태의 정전협정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모니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교전 국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분리해 놓자라고 하는 파티션과 디비전의 형태로 강대국에 의해서 이 정전체 DMZ이 설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것은 잠재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해서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쉽게도 54년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그럼 한국전쟁이 동북아시아의 갈등 구조와 그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있어서 외교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아시아 질서가 유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왜 동아시아에는 교류 협력이 있지만 안보적, 군사적, 외교적 협력은 없냐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게 한국전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1년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향한 미국의 정책이 수립이 됐는데, 물론 그 전부터 있던 정책들이지만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주권 국가로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그게 3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한국은 정치 문제, 외교 문제 다 빼고 군사적인 문제로 일단 정전을 체결하기로 했고, 일본은 독일과 달리 조기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샌프란시스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과의 불인정 정책, 외교를 수립하지 않는 정책, 군사적인 문제로 한정하는 정책, 조기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정책, 이 세 가지가 51년에 수립된 냉전 질서의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어떤 지역과에도 없는 그 너무나 특이한 초강대국 질서이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국력이 5위권이긴 하지만 주변 국가가 1, 2, 3, 4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일반 국가 간 관계가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 동북아 전체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동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갈등이 많은 지역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냉전 초기에 발생한 세 가지 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중국과는 미국이 수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수교를 한 이후에 중국과 미국이 30년 넘게 평화롭게 교류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화해도 이루어졌고요. 한일 간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국가 간 관계가 비교적 평화롭게 7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평화롭게 진행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변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에 중일 갈등이 심화되니까 다시 미국과 일본이 밀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북한과 중국이 밀착이 되고, 한국, 미국, 일본이 밀착되면서 과거의 냉전적인 삼각동맹과 그 북방 삼각동맹식의 어떤 재편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됐습니다. 그 시기에 이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폐쇄라는 모든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으로 갔던 것이고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관계, 동북아 질서 간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2년 이상 숨가쁘게 수많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그 냉전의 질서를 넘어서려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9년부터 다시 미중 분쟁이 악화되고 한일 관계도 안각되면서 주변국 관계가 경직됐기 때문에 북미 대화나 남북 교류 협력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북아 질서의 특이성 속에 있는 우리의 입장이고,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의 구조와 그 중간에 있는 중일 갈등, 한중일 갈등의 문제를 푸는 방식과 남북 갈등, 한일 관계를 푸는 방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런 과정을 걸쳐서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국가 간 질서가 최소한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처럼 지배나 종속, 일방적인 회피나 방어나 돌봄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서로 대등하게 바라보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가 될 때여야 이런 구조적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전쟁에 남긴 집단 기억의 문제인데요. 한국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남북의 공식 기억, 중국과 미국의 공식 기억은 이 전쟁을 모두 승리의 전쟁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자유진영의 반공주의 전쟁이고, 북한에서는 반제국주의 전쟁이고, 중국은 한미 원조 전쟁이고,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이전에 잊혀진 파병 전쟁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동북아 국가들이 이 전쟁을 다 승전으로 기념하거나 일방적인 어떤 피해자로 기념을 하면서 역사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소 이상적일지 모르겠지만 500만 이상의 사상자가 난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고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모두의 피해로 같이 추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게 반복하지 말아야 할 과거로서 기념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의 이상적인 사례는 이제 유럽의 1차 대전 추모고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추모고요. 그에 비해서 중국의 승전 기념일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피해로서의 2차 대전 기억 같은 것은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집단 기억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날의 전쟁, 총력전과 냉전의 사물로서의 한국전쟁을 넘어서 오늘날의 전쟁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오늘날의 평화는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한 새로운 전쟁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학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학파는 이란이나 악의 축에 해당되는 여러 국가들이 전쟁의 음모를 꾸미고 있고, 저 시나리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변에서 억제할 것인가라는 것의 시나리오를 짜는 학파들이고요. 기술학파는 전쟁의 진화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학파들이고, 역량평가 학파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전쟁 역량,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느냐, 보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학파고, 신개념 학파는 전쟁의 새로운 개념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공회전, 억세스를 차단하는 전략,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 글로벌 트렌드 학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국가 간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그 위기들과 전쟁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연구들입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도 더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국가 간 경제 위기가 지정학 위기로 나타나고, 지정학 위기가 또다시 그 국가의 사회적 부담으로 가고, 그것이 환경 위기로 촉발되고 사회적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이 다양한 그 지구적 리스크들의 상호작용들이 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의 세계의 그 리스크의 동향을 살펴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금융위기가 지정학 위기로 나갔고, 그 지정학 위기가 경제 위기로 나갔고, 경제 위기가 사회 위기를 촉발해서 그것이 다시 불평등과 그 환경 문제로 나아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위기라는 새로운 초유의 위기를 직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의 전쟁과 과거의 평화를 어떻게 넘어서 새롭게 대비해야 될 현실, 오늘날의 현실로서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초과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동북아 국가 간의 굉장히 지배적인 정서라는 것은 생존 투쟁의 관점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더니 생존에 대한 투쟁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할 것인가 하는 뇌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상적인 그 두뇌 발달할 경우에는 생존은 당연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타자에게 공감을 하고 그걸 넘어서 감정에서 넘어서서 더 거리를 두고 분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북아의 국가 질서와 한국전쟁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존과 투쟁만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 유산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문제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를 어떻게 더 바람직한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나름의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